오늘은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몸도 마음도 괜히 바쁜 기분입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농산물 시장 주변은 벌써 시끌벅적하네요. 오래간만에 아주 좋은 물건이 있다며 연락을 한 거래처 사장님의 목소리가 어찌나 신이 나 있던지 저절로 발걸음이 급해졌어요. 거래처에 도착하니 한눈에 봐도 싱싱한 야채며 과일들이 먹음직스런 자태를 뽐내며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번에는 진짜 상태가 다 좋네요. 그럼요. 내가 지난번에 물건이 너무 별로였던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는 경매 때 얼마나 눈치 싸움을 심하게 했는지 몰라요. 이 사장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니까. 진짜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늘 사던 대로 챙겨주세요. 네네, 골고루 넣을게요. 내가 이 사장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 넣은 거예요. 알죠? 그럼요. 늘 감사해요. 야채와 과일들을 한가득 트럭에 싣고 시장에 있는 저의 야채 가게에 도착을 하니 아내가 벌써부터 나와서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늦잠 좀 자고 천천히 나오라고 해도 제가 거래처에 들르는 날이면 꼭 먼저 나와서 가게 정리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좀 천천히 나오지. 뭘 또 이렇게 일찍 나왔어? 당신은 새벽부터 바쁜데 나 혼자 어떻게 누워있어. 아, 나도 나이 들었나 봐. 아침잠이 점점 없어진다니까. 같이 정리하면 금방 끝나니까 얼른 장사 준비하자. 트럭에서 가져온 것들을 가게에 옮겼더니 아내의 반응이 좋네요. 어쩜 이렇게 싱싱하냐며 귀한 야채들, 혹시라도 상처가 나진 않을지 조심스럽게 진열을 시작합니다. 야채 진열을 끝내기가 무섭게 벌써 몇 년째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는 식당 사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꼭 방문하시는 식당 사장님은 오늘 야채들 상태가 마음에 들었는지 평소보다 더 많은 주문을 하고 가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가시자마자 주문한 것들을 포장해서 트럭에 싣고 식당으로 배달을 갔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장을 보는 동안 식당에 가져다 두는 것이 그동안 해온 사장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첫 손님을 시작으로 가게에서 손님들도 맞이하고 근처 사시는 단골 손님 댁에 배달을 몇 군데 하고 났더니 벌써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어요. 가게에 도착하니 아내가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펼쳐놓고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 맞춰서 잘 왔네. 얼른 와 밥 먹자. 당신 좋아하는 계란말이 했어. 물부터 한 잔 마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목이 탔던 참이라 아내가 준 시원한 물 한 잔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요. 물 한 잔에도 체할까봐 천천히 마시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같이 밥을 먹고 다양한 것들을 나누는 삶.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지나 겨우 찾게 된 행복입니다. 20년 전 시작한 야채 트럭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저는 손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특히 남자가 귀한 집이어서 그런지 자라면서 가족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었죠. 비록 풍요로운 형편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려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집안 어르신들도 집안의 유일한 아들인 저에게만큼은 언제나 너그러우셨죠. 제가 하는 일에는 언제나 잘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어른들 덕분에 티 없이 밝게 자랄 수 있었어요. 고민이라고는 내일 도시락 반찬은 뭘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뭘 하고 놀면 재밌을지,
하기 싫은 숙제는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지 정도였던 14살. 아직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죽음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어요.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던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쓰러지고 나서 너무 늦게 발견이 된 게 잘못이었는지 아버지에게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저를 책임지는 것은 오롯이 어머니의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없는 저를 안타깝게 여긴 집안 어르신들이 학비를 보태주시기는 했지만 그걸로는 생활하기에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식당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 밥을 챙겨놓고 곧바로 식당에 일을 하러 가신 어머니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는 동안 몸은 늘 아팠고 어머니의 몸에서는 언제나 파스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저에게 아프다는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언제나 제 걱정뿐이었죠. 우리 채성이는 엄마의 희망이고 꿈이야. 엄마는 채성이 너만 잘 되면 더 바랄 게 없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언제나 저를 향해 제가 당신의 꿈이자 희망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어머니. 그 말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전부가 되어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문대에 가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남들처럼 군대도 다녀오고 학교 생활을 했고 저는 운 좋게 졸업 후 바로 취직에 성공해서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판이 좋기로 유명했던 곳이었고 한 번에 취업을 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어요. 우리 아들 장하다. 참 기특해.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봤으면 참 기뻐했을 텐데. 이제 참하고 예쁜 색시 만나서 결혼하면 되겠구나. 참하고 예쁜 색시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바람이 구체적이어서 정말 소원이 이뤄진 걸까요?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는 운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원래 다른 층에 있던 직원인데 바쁜 저희 팀 일을 지원하러 왔거든요.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에 언제나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특별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저는 자꾸 마음을 빼앗겼어요. 저도 모르게 언제나 제 시선 끝에는 아내가 있었어요. 조용히 동료들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 야근으로 피곤한 동료에게 커피를 슬쩍 건네는 따뜻함,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들도 불평 없이 하는 성실함까지 볼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회사 동료에게 슬쩍 물어보니 동료는 저에게 왜 굳이 눈을 낮추냐며 한 소리를 하더군요. 너 이영씨 고졸 직원인 건 알고 있지? 고졸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승진도 못해. 급여도 적어. 내년에도 재계약해야 되는데 성격상 아부도 못해. 미래도 불투명한데 굳이? 아유, 너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보냐? 이영씨 좋은 사람이잖아. 에헤이, 얘 좀 봐. 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영씨 사람 좋은 거 여기 모르는 사람도 있냐? 근데 결혼은 현실이야. 우리도 슬슬 결혼해야 되는데 하려면 좀 급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친구는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놈 취급을 했지만 그런 소리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었죠.
친구 말대로 계약이 실패한다면 회사에서 볼 수 없을 텐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여봤는데 정말 큰일이었죠. 초조해진 마음에 일단 데이트 신청부터 했습니다.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했지만 아내는 저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줬어요. 그 순간부터 심장이 요란하게 뛰더군요. 데이트 날이 될 때까지도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외출하는 저의 모습을 어머니가 의심스럽다는 듯 바라보셨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와의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그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회사 밖에서 보는 아내의 모습은 더 앳되고 청순한 느낌이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됐는데 저보다 4살이나 어렸습니다. 사실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재성 씨가 거절하실 수도 있어요. 더 가까워지기 전에 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내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고아라서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졸업하고 성인이 된 뒤로는 줄곧 혼자 지냈다고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따놓았던 자격증들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고졸이라 늘 계약직만 전전했다며 이 회사에서도 8개월 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한다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도움받을 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 관심 보여도 괜찮아요. 아까 이야기하실 때부터 궁금했는데 제가 이영 씨를 좋아하는 거랑 이영 씨가 고아인 게 대체 무슨 상관이죠? 되묻는 제 말에 당황한 건 오히려 아내였어요. 지금까지 친구를 사귈 때도 그랬고 관심을 보이는 남자와 만났을 때도 그랬고 자신이 고아라는 사실을 뒤늦게 밝히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다들 등을 돌렸었기에 이번에는 먼저 말하는 거라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는 것 대신 밤이 늦도록 아내와 함께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잡은 손이 우리 두 사람의 앞날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어요. 사귀게 된 이후로 아내를 향한 마음이 더 커졌어요. 회사에서는 티를 못 냈지만 퇴근 시간이 되면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 사람과 한 집에서 같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요. 결국 저는 청혼을 했고 승낙을 받아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어머니의 허락이었기에 그 길로 바로 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갑자기 찾아온 저를 반기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 조금 긴장이 됐어요. 네가 웬일이니? 요즘 주말만 되면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왜 그래? 뭐 할 말 있어? 아니 밥은 내가 하는데 뜸은 왜 네가 들이고 있어? 뭔데 말해봐.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누가 봐도 착하고 속 깊은 제 여자친구.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됐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언제 데려올 거니?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사람 같은 어머니의 반응에 온몸에서 긴장이 풀려버렸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걸 왜 모르니? 주말마다 그렇게 차려입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가는데 언제 이야기 하나 기다리고 있었지? 그래, 어떤 아가씨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저보다 4살 어려요. 아이고, 4살이면 궁합도 안 본다는데 딱 좋다. 재성이 네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같은 회사 사람이라고 하니 조건도 비슷할 것 같고. 저에게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고졸 계약직이라는 이야기만 해도 애써 받아들이려 했던 어머니는 고아라는 소리에 얼굴이 돌처럼 굳어지셨어요. 아유, 안 된다. 더 들을 것도 듣고 싶은 말도 없어. 절대로 안 된다. 엄마, 그냥 안 된다고 하실 게 아니라 이영이 한 번만 만나보시라니까요.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 얘가 왜 이래 진짜. 내가 너 고아한테 장가 보내려고 이날까지 뼈 빠지게 일하면서 키운 줄 알아? 너야말로 엄마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다. 아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잘 되는 거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본도 모르는 여자랑 결혼이라니.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주방에 들어가 계속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느 정도 놀라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반대하실 줄은. 더 이상의 설득은 서로 마음만 상하게 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제 목소리가 이상한 걸 눈치챘는지 여자친구가 계속 무슨 일이 있느냐며 물었지만 괜한 걱정을 하는 게 싫어서 끝내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 어머니는 저 때문에 언성을 높이셨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집을 절대 꺾지 않으셨어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완강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저 역시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싸늘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제가 태어나고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어머니의 외면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그래도 제가 노력하면 어머니가 받아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냉전의 시간이 오래되자 결국 여자친구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괜히 자신 때문에 어머니와 제 사이가 틀어진 것 같다며 저보다 더 괴로워했어요. 이영아, 우리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야. 분명 얼마 안 가서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만 믿어. 알겠지?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네.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그냥 좀 버겁네. 이게 아내의 마지막 말인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강하게 붙잡아 둘 걸 그랬어요. 저는 두고두고 그날을 후회했습니다. 버겁다는 아내의 말, 그냥 흘려들어선 안 됐는데. 며칠 후, 주말에 일이 있다는 아내의 말에 월요일에 회사에서 보자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아내는 그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아픈 걸까? 말없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팀 사람들도 아내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초조한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아내의 집으로 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도 별다른 각오 없이 단출했지만 집에서는 아내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당장 윗집에 사는 주인집에 가봤지만 이사 간 걸 몰랐냐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고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불과 주말까지만 해도 아무런 낌새가 없었는데 아내가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내가 갈 만한 곳을 떠올려 봤지만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녀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자주 갔던 분식집, 함께 걸었던 공원, 첫 데이트했던 성곽길. 기억이 나는 대로 찾아가 주변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내가 사라진 저에게 남겨진 거라고는 돌의 사진으로 만든 목걸이가 전부였어요.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 아내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보였어요. 사진 속 우리 둘은 이렇게나 해맑게 웃고 있는데 사진을 찍던 날 누군가와 정식으로 사진을 찍는 게 처음인 것 같다며 좋아했던 아내. 그런 아내에게 그날을 추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날 찍은 사진을 넣어서 펜던트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평소에는 단순한 펜던트로 보이지만 뚜껑을 열면 사진이 나오는 구조였죠.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라며 평생 간직하겠다고 눈물까지 글썽였던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아내가 사라진 건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 답답해 미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설마 혹시나 싶어 어머니에게 아내를 만났냐고 물어봤지만 어머니는 정색을 하고 아니라고 하셨어요. 연락처도 모른다면서요. 괜히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한 것 같아 마음이 괴로웠어요.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주 작은 힌트조차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걱정했던 마음이 야속함과 원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결국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내심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너 버리고 간 여자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다리니? 그래서 내가 근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괴로운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너도 정신 차리고 다시 인생 살아야지. 너 싫다고 간 사람 더 찾지 말고 내가 괜찮은 아가씨로 알아볼 테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어머니는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해야 한다며 정말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기대도 없었던 상태에서 만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리가 없었죠. 2달을 꼬박 매주 주말마다 선을 받고 예외 없이 퇴짜를 맞았던 저를 보고 어머니도 더 이상 선자리 주선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5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아내를 찾지는 않았지만 가끔 아내와 갔던 데이트 장소를 거닐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낼 뿐이었죠. 회사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큰 실수를 하지도 않지만 큰 성과도 없는 그런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날도 늘 하던 대로 출근을 했을 뿐이었는데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무슨 일이냐 묻는 저에게 얼마 전에 승진을 한 입사 동기가 회사에 합병 소식이 있다면서 어두운 표정을 짓더군요. 회사가 어렵다는 소문은 계속 돌았지만 이렇게 합병 이야기까지 도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설마 했지만 며칠 뒤 회사 게시판에 다른 기업과의 합병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말이 합병이지 실질적으로는 회사를 헐값에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의 인원을 모두 떠안을 수 없었던 기업은 결국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내세웠고 연차가 쌓이도록 승진도 제대로 못했고 대표적인 실적도 없던 저 역시 해고 명단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실직자가 된 저를 보고 어머니는 가슴 아파하셨어요. 회사 다닐 때 어떻게든 결혼을 시켜야 했다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죠. 제가 안타까웠던 어머니는 본인 식당에서라도 함께 일을 하면서 중매를 좀 알아보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영 내키지 않았어요. 며칠을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다가 이러다가는 정말 폐인이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앞 벤치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변이 시끌시끌 하더군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니 야채를 파는 트럭 주변으로
동네 아주머니들이 살만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활짝 웃는 상인과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보는데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 저거다. 정말 오랜만에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추진력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야채를 팔러 다니려면 트럭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비쌌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가 식당을 인수하고 싶다고 하셔서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빌려드린 상태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 전부였어요. 초기 자본도 필요한데 이걸로는 부족해서 결국 담보대출을 받아 트럭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좋은 물건 보는 법을 몰라서 속아서 사기도 하고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농산물 시장에 방문해서 도매 사장님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고 다니면서 조금씩 노하우를 얻게 됐어요. 이제는 제대로 장사를 시작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드디어 저의 야채 트럭을 끌고 거리로 나섰어요. 처음에는 수줍어서 사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어려웠어요. 처음 제 외침을 듣고 와주셨던 아주머니께서 그렇게 해서 개미 한 마리 오겠냐며 더 힘차게 외쳐보라고 응원까지 해주셨죠. 그날의 경험이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초반에는 일에 적응하느라 몸이 많이 고단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하루 종일 발 닿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서 골아 떨어지는 이 생활이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지역을 정해놓고 팔지는 않았어요. 그때그때 원하는 지역을 골랐는데 먼 곳에 있는 곳을 향해 달릴 때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두근거리기도 했죠. 이 트럭을 타고 정말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벌써 5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 있었어요. 장사를 하는 노하우도 제법 생겼고 덕분에 저를 찾는 어르신들도 꽤 생겼어요. 특히나 시골 깊은 곳에 사는 어르신들은 제가 오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죠. 제가 어르신들의 생필품도 대신 사다 드리기도 했거든요. 별거 아닌 일인데도 미안할 정도로 고마워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식었던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라고 했던 어머니의 말, 그 말이 정말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날은 새벽부터 시장을 찾았어요. 팔아야 될 물건이 다 떨어졌거든요. 이것저것 필요한 야채와 과일을 잔뜩 사서 트럭을 몰고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한 지역을 정해서 그 근처를 돌아보기로 했어요. 자주 갔던 익숙한 아파트 단지를 시작으로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있는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어요. 시간을 보니 저녁 6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손님 발길도 슬슬 줄어들었겠다. 이만 정리를 하려는데 트럭 주변으로 한 꼬마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랑 눈이 마주치면 피하고 잠시 정리를 하면 또 저를 바라보고 무슨 일이 있는 건가 걱정이 됐어요. 꼬마야, 혹시 무슨 일 있니? 아저씨한테 할 말 있어? 저 아저씨, 그가 버리는 거면 저 주세요. 쭈뼛거리던 꼬마가 작은 손가락으로 트럭 위의 야채들을 가리켰어요. 8살 정도는 됐으려나. 작고 비쩍 마른 체구의 꼬마는 한눈에 봐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무척이나 간절해 보였어요. 괜히 마음이 쓰여서 옥수수랑 감자, 그리고 과일들까지 이것저것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준 것들을 보고 활짝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심장이 저릿했어요.
이 아이는 어쩌다가 이렇게 혼자 나와서 구걸을 하는 것일까? 그래, 맛있게 먹고. 아저씨가 가끔 이 동네 오거든. 그때마다 부담 갖지 말고 또 와도 돼. 정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에 거의 이마가 무릎에 닿을 정도로 꾸벅 인사를 하는 아이의 목에서 뭔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손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 대신 목걸이를 주어서 다시 아이의 목에 걸어주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는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니, 그 목걸이가 확실했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열고 안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목걸이 안에는 저 아내가 웃고 있는 그 사진이 들어있었거든요. 지금의 저는 10년 전 사진 속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지만 그 시절만큼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제 눈빛이 하염없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 꼬마야, 이 목걸이 어디서 났니? 이거 우리 엄마가 주신 건데. 엄마? 너 몇 살이니? 저 10살인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온몸이 울렸습니다. 많아봐야 8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나이가 10살이었다니. 아내가 사라진 다음 해에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가 지금 10살이 맞거든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아이와 아내가 사라진 것이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가? 엄마는 지금 어딨니? 엄마가 어딨냐는 제 말에 아이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아이는 엄마가 아프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는 아이를 안아주며 달래는데 저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겨우 진정을 시키고 아이에게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픈 엄마를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10분 정도 걸었을까?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아이가 멈췄어요. 아이는 그대로 반지하러 가는 계단을 내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심스럽게 아이를 따라 들어가니 작은 거실 겸 주방과 방이 미닫이 문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아이가 방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기침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손에서 봉지가 힘없이 떨어졌어요. 담아놨던 감자며 옥수수가 좁은 방 안을 굴러다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아이의 엄마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마주친 우리 두 사람은 숨을 멈춘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사람은 말없이 저를 떠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아내의 모습을 본 순간 그대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한없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잔뜩 말라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아내의 곁에 다가가 이마를 짚었어요. 제 손길에 깜짝 놀란 아내는 순간적으로 눈이 커졌지만 더 이상 어쩌지도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건지 그대로 다시 누워야 했어요. 일단은 약부터 먹여야겠다 싶어서 죽부터 끓였어요. 아이에게 엄마 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주변 약국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계속 허탕만 치다가 겨우 문 닫기 직전에 약국을 찾아 약사님에게 아내의 증상을 이야기했어요. 약사님은 증상만 봐서는 감기 몸살 같다며 죽을 병 아니니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났나 봐요. 서둘러 돌아갔더니
아내는 죽을 먹고 있었어요. 더 못 먹겠다는 말에 약을 먹이고 일단 재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자꾸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려는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자라고 했어요. 한숨 자고 그 뒤에 이야기하자고요. 아내가 잠든 사이 아이에게도 밥을 먹였어요.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무척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꼬마는 이름이 뭐니? 이제요. 최이제. 이제야,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빠는 나중에 크면 만날 수 있댔어요. 엄마가 아빠에게 잘 안 해줘서 몰라요. 아이는 두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고는 졸린지 엄마 옆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설거지까지 마치고 집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는데 11년 전 아내가 혼자 살았던 그 자취방 생각이 나더군요. 제대로 된 가구도 없이 언제 떠나도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집. 이곳에서는 언제부터 살았던 건지, 아이의 아빠는 누구인지, 왜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지 묻고 싶은 게 산더미 같았지만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겨우 잠든 아내의 모습을 보니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자는 사이 대충 세워둔 트럭이 생각나 잠시 집을 비웠습니다. 트럭을 아내 집 근처에 주차해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더니 잠에서 깬 아내가 딸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인기척에 저를 확인한 아내가 모든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내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나 꿈을 꾼 줄 알았어. 많이 아파서 헛걸 본 줄 알았거든. 몸은 좀 어때? 아직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요즘 좀 무리했더니 몸살이 왔나 봐. 약 먹고 잤더니 많이 괜찮아졌어. 잔뜩 야위어서는 힘없이 괜찮다고 오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나를 버리고 갔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대체 이게 무슨 꼴인지. 대체 왜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나를 떠난 거야? 그럼 약속해. 내 말 듣고 화내지 않겠다고. 나한테든 어머니한테든.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너를 만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이영이 너 우리 어머니 만났었구나. 난 어머니 마음 이해해. 자식 낳아보니 어떤 마음인지 알겠더라. 그래서 어머니 원망 안 해. 그러니까 재성씨도 어머니 원망하지 마.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었다니. 11년 만에 진실을 알게 된 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결혼을 반대했던 어머니는 아내의 연락처를 몰래 찾아내 전화를 걸었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 봉투를 건넸다고요. 하지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울고 빌면서 저와 헤어지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차라리 자신에게 모질게 대했다면 어떻게든 이악 물고 버텼을 텐데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무릎까지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비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그 마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대요. 나 말이야. 태어난 뒤로 단 한 번도 환영받지 못했던 삶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욕심을 냈었던 거야. 당신이라는 욕심. 근데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까 꿈에서 확 깨더라. 아, 맞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었지 하고 말이야. 그래서 떠난 거야. 어머니가 떠나라고 한 적 없어. 다 내 결정이었어. 떠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았거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말도 없이. 말하면 당신이 날 놔줬을까? 그냥 재성씨 말대로 내가 재성씨를 버렸다고 생각하면서 잘 살길 바랬어. 그거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내 딸이야? 그래, 맞아. 설마 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아내의 한마디에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를 찾은 것도 놀라운 일인데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딸이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은 거야? 대체 나보고 어떻게 견디라고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어? 나도 몰랐어. 아무도 없는 지역으로 도망치듯 가서 일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 몸이 바빠야 될 것 같아서 몇 개씩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설마 했더니 아이를 가졌더라고. 나한테 찾아온 생명이고 내 가족을 지울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재성 씨한테 말할 수도 없었어. 재성 씨는 존재도 모르는 아이 때문에 발목 잡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겨우 이렇게 살겠다고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화내지 마, 재성 씨. 우리 이제 정말 잘 키우려고 노력했어. 나중에 만약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키우려고 식당 일이며 청소 일이며 할 수 있는 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 이제 우리 이재방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기를 당했어. 내가 가족처럼 의지했던 언니가 있었는데 정말 급하다는 말에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어. 그만큼 나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더라. 주변에 빌릴 수 있는 데는 다 빌렸대. 그리고 말도 없이 야반도주를 했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 이재랑 나랑 제대로 된 집에서 살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모았는데. 이 일 때문에 화병이라도 난 건지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는데 힘이 없어서 병원에도 못 가고 이러고 있었더니 더 심해졌었나 봐. 내가 너무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에 이제가 말도 없이 나간 것 같더라고. 아마 자기 아팠을 때처럼 나한테 뭐라도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내의 말을 듣는데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우는 제 등을 말없이 토닥이던 아내도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기절하기 직전까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함께 흘린 눈물 덕분에 지난 새를 품었던 원망과 미안함, 속상했던 마음이 전부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이라도 너랑 이재를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앞으로 평생 떨어지지 말자. 그래, 그러자.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자. 재성씨 그거 알아? 우리 이재 이름 당신 이름이랑 내 이름에서 하나씩 딴 거야. 최희영의 이, 이재성의 재. 그래서 최이재. 나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이영아, 미안해. 내가 몰라서. 아무것도 몰랐던 바보라서 미안해. 그날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혹시나 잠에서 깨면 아내가 사라지고 없을까봐 얼마나 힘을 꽉 주고 잡았는지 몰라요. 다음날 아침, 가장 먼저 눈을 뜬 딸이 깜짝 놀라서 저와 아내를 깨웠어요. 비몽사몽 잠에서 깨어 딸을 품에 안아줬더니 딸이 당황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내가 딸의 목걸이를 빼서 펜던트 안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제가 아빠라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듣던 딸은 아내의 친절한 설명 덕분인지 저를 끌어안고 어제의 모습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을 돌아 만난 우리 세 식구, 이날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은 뒤 저는 아내와 딸을 트럭에 태우고 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살짝 긴장한 듯한 아내의 손을 잡아주며 이번에는 절대 나를 떠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믿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재료 손질을 하고 계셨어요. 먼저 들어온 저를 슬쩍 보시더니 야채가 떨어졌다며 팔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하셨죠. 제가 움직이지 않고 문을 붙잡고 있자 재료를 다듬던 어머니의 손길이 멈췄어요. 전 딸에게 들어오라고 말했고, 당황해하는 어머니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들어온 아내의 얼굴에서 멈췄어요. 아내를 바라보고 홀린 듯 다가온 어머니는 이게 무슨 일인가 계속 당황한 눈치였어요. 일단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내와 딸을 번갈아 보던 어머니는 아내 앞에 다가가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머니의 행동에 놀란 아내도 덩달아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만 내 아들이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영 씨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이영 씨 그렇게 말없이 떠나가 버리고 망가지는 재성이 볼 때마다 아휴,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 사람한테 정말 해선 안 되는 짓을 했구나. 고생 많았죠.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미안해요, 정말. 재성 씨한테도 말했지만 저 어머니 원망한 적 없어요. 말없이 떠난 것도 혼자 아이를 낳은 것도 다 제가 선택해서 한 일이에요. 그러니 더는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런 좋은 사람인 줄을 모르고 내가 뭐가 씨였었나 봐요. 염치 없지만 이제라도 잘 지내봐요. 원하면 나는 안 봐도 좋아요. 우리 재성이랑만 둘이서, 아니 아이까지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면 그걸로 나는 됐어요. 정말 미안하시면 앞으로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준 아내는 그날로 딸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에 두 사람이 들어왔을 뿐인데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집에선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언제나 따뜻한 분위기가 맴돌았어요. 한동안 쉬면서 체력을 많이 회복한 아내는 저와 함께 야채 트럭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내가 옆에 있으니 더 힘이 났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삶의 원동력이 될 줄은 몰랐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아내와 저는 시장에 야채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어요. 어머니는 진작 도와주시겠다고 했지만 저희 손으로 이뤄가고 싶었거든요. 몇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던 그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가는 길,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최희영 씨 되시죠? 강진아 씨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강진아 씨 검거됐습니다. 한동안 몇 마디를 더 주고받더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전화를 끊은 아내에게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전화야? 이제 아빠, 그 언니 잡았대. 내 돈 가지고 도망쳤던 그 사람. 조만간 참고인 조사 받아야 한대.
물론 당장 돈은 못 찾을 것 같아. 법대로 처벌받고 나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꼭 받아낼 거야. 우리 계약하는 날 이렇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다 잘 되려나 봐.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저희가 자리를 잡는 동안 딸은 어머니가 도맡아 키워주셨어요. 어찌나 딸을 예뻐하셨는지 딸도 어머니를 정말 잘 따랐죠. 그동안의 미안했던 마음을 어떻게든 보상해 주시려는 듯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딸을 살뜰히 챙기셨어요. 지금도 어머니의 제삿날이 되면 딸이 꼭 직접 본인 손으로 음식을 준비합니다. 뭐든지 사서 할 수 있는 시대에 할머니 생각하면서 직접 준비하고 싶다는 딸. 이 정도면 남은 평생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사셨던 우리 어머니 마음이 좀 편해지셨겠죠. 우리 부부의 야채 가게는 언제나 손님으로 북적였어요. 매장 안은 언제나 싱싱한 것들로만 채웠고 트럭 몰던 솜씨를 발휘해서 일정 금액 이상 사면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했던 덕분인지 시장 안에서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야채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는 동안 10살이었던 딸아이는 25살이 되었어요. 중간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느라 휴학을 했던 딸은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고 요즘에는 틈만 나면 가게에 나와 엄마 아빠 일을 돕고 있어요. 나가서 친구들도 좀 만나라고 얘기해도 자기는 여기가 제일 재밌다면서 말을 안 듣네요. 한쪽에서 사과를 반질반질하게 닦던 딸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방방 뛰었어요. 놀란 아내와 제가 다가갔더니 동시에 둘을 껴안으며 더 소리를 지르네요. 됐다. 나 대기업 합격했어. 딸이 보여준 문자에는 합격자 공지가 메일로 갔다는 내용이 있었고 딸의 메일에는 정말로 합격을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입사 전 해야 하는 일정들에 대한 안내도 있었고요.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진짜 고마워요. 내가 더 잘할게. 우리 할머니 나 취직하는 거 보고 싶어 했는데. 이제야 할머니가 왜 못 봐.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우리 이제 언제나 지켜주실 거야. 어머니를 추억하며 기쁨을 나누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니 그날의 다짐이 떠오릅니다. 반지하방에서 두 사람을 데리고 나오던 날, 앞으로 남은 생은 떨어져 살았던 그 시간보다 더 오래 두 사람을 지키면서 둘만을 위해 살겠다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다짐이요.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 정작 저를 지켜준 것도 행복하게 해준 것도 아내와 딸이었네요. 살다 보면 삶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순간에 잃기도 하고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저는 가족이라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슬플 때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축복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평생 우리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